안녕하세요. 한글넥타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한얘기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인명에 관계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버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TV에서 봤던 어떤 일이 지금에도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동영상 찍는 내용이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틀리려면은 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시청 전에 먼저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셔서 이 동영상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한 7가지 주제를 찍으려고 했던 동영상 중에 두 번째, 2018년 이후 2019년부터 입주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넘어가는 시점부터 하다못해 어디가 공사가 조금이라도 있던 아파트들은 뭐 그 당시 아파트들은 상당히 비싸기도 해요. 근데 이 아파트들 산 사람은 정말 호구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인명에도 관계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동영상 2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산업재해 전체 건수는 최하위입니다. 하인리히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려면 관련 있는 작은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에 앞서 사소한 징후들이 300건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는 걸까요? 선뜻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불편해하죠. 산재가 낮다고 처벌하거나 산재가 낮다고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했는가. 단순히 다리만 무너진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 사회 전체가 이게 위기 속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서 출간에 상당히 공헌을 들였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날짜가 95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6월 29일 마지막 검토를 끝냈습니다. 네, 이날 95년 6월 29일 이날이 어떤 날이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서울 서초 소방서 측이 촬영한 이 화면에는 백화점을 탈출하던 사람들의 비명과 살려달라는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조각 기타 여러 가지에서 아주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저희 주소.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너진 벽체 틈새에선 옷가지를 흔들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구조에 가세했지만 지옥 탈출의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2019년 이후에 공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아파트들은 저는
다 삼풍백화점처럼 위험이 있는 부실 아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불안 요소가 무려 6가지나 되는 게 현재 아파트 시장의 밑바탕으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제가 꼽아놓은 게 한국식 선분양제도, 이제 이게 아파트 시장의 주류인데, 자, 이게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이제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선분양이면은 분양가라든가 이제 중도금 대출 이런 부분이 시간을 들고 여유롭게 하니까 자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건설사도 돈 공사비 확보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싸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세가 됐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보지도 않고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게 선분양 제도가 잘 팔리는 시점, 분양이 잘 되는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건설사가 이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샀으니까 이제 돈은 받았고 짓는 게 나중에 일이잖아요. 약속 이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받고 나면은 최대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아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굉장히 힘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 노동자 비용 절감이 그냥 이거면 좀 다행인데, 외국인 노동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시장 구조인데다가 최근 2019년 이후로는 굉장히 비용 절감을 심하게 하는 구조였어요. 자, 더군다나 이게 사람들이 실수요, 내가 들어가서 사니까 이게 아파트가 좋냐 안 좋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니 그러는 시점, 그때 가격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일단 잡고 보는 투자자가 주류인 상황.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그 다음에 경제성장, 뭐 돈 잘 벌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거 무시할 정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건설사와 이제 언론사가 유착됐다고 해야 하나요? 실제 건설사나 지역 유지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그런 경우인데다가, 언론사는 포털에 막 이제 올리기만 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이 여론을 좀 언론사들이 많이 건설사를 커버친다고 해야 하나? 옹호해주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를 별로 안 하고 오히려 변명해주고, 그리고 가격은 오르게 건설사 유리한 그런 방향의 기사도 많이 써주는 여론 주도를 하고 있고, 자, 국가는 여전히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외국에서는 그대로 안 하면 바로 멈추는데, 자, 관리 감독도 굉장히 느슨하고 감리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처벌 이런 부분, 규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느슨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6가지 부분이, 이게 어느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느 게 앞서거냐 뒤서거냐 할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로 그래도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이 한동안은 정신 차리잖아요. 이제 공법도 많이 안전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2010년 이 시점부터는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가장 문제점을 일으킨 가장 큰
만악의 근원은 전세대출, 이거를 가장 크게 손에 꼽아요. 왜냐하면은 집값 올리는 주범인데다가 그러니까 전세도 빚이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낸다라는 이중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비판하는데, 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당시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이런 거 해소하려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막 하는데, 2009년 이쯤에 전세자금 지원 및 민간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전세대출이 일부 굉장히 취약계층들에게만 나가던 게 누구나가 다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이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도장을 차리고 관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전세 가격하고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전세 가격이 진짜 크게 올랐다라는 걸 제가 그 계약을 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었어요. 이때부터가 그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9년에 전세 대출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일부 한정된 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게 되니까 갭 투자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의 음마아파트가 약 12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방에 돈이 풀리면서, 4대강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더군다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쪽에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완전히 정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세종시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초창기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2016년에 벌써 10배 버셨다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뵀으니까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제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게 두 번째가, 돈만 주면은 기사인지 광고인지 알 수 없게 써주는 기사형 광고가 이때 허용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때부터 건설사들이 어떤 꼼수를 쓰느냐, 자기들이 기사 광고 내는 것보다 자기들이 언론사 차리고 직접 광고를 내버리면은 돈이 더 적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010년이면은 이미 인터넷 포털들이 한참 활성화되던 그 시점입니다. 언론사 차리고 기사 쓴 거 바로 포털에 올려서 이거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여론 형성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없애고 자기들 유리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갭 투자와 맞물리면서,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 모든 동시에 이게 또 2010년부터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에 발을 들인 게 바로 2010년 이 시점입니다. 하다못해 좀 언론이 견제라도 해야 하는데요. 2010년 이 시점에 2011년부터 기사형 광고도 도입되면서, 자, 직접 광고주가 자기들이 기사를 써서 헷갈리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언론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된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빚에 빚을 내는 전세대출, 그 다음 기사형 광고는 저는 이게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하는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당시 가계부채가 폭증했죠. 이어서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2010년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보시면은 줄기차게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 세계는 돈이 풀리고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사례를 굉장히 건설사 언론들이 높게 띄워줍니다. 이렇게 되면서 진짜 갭 투자가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또 이제 선분양으로 성공하는 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새 얘기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도 똘똘한 한 채 잘 지은데 고급 뭐 자재 썼다 뭐 이런 것들로 이름 날리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2016년도 넘어가는 상황에 이제 미분양들이 슬슬 없어지고, 동시에 부동산,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슬슬 부실 아파트가 이제, 왜냐면은 이제 미분양이 없어지고 분양이 잘 되니까 슬슬 부실 아파트 징조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가 반장이 되는 시점, 이때부터였거든요. 점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장이 되면서, 제가 2016년도에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기사가 뜬 거는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건데, 이제 반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맞다 보니까 건설이 좀 설렁설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리 꼼꼼하지가 않고. 그런 얘기를 제가 2016년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초창기에는 진짜 실패한 정책들이었어요. 미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2018년 8월 대책 때는 진짜 갭 투자가 완전히 폭발했었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 뭐 하려고만 하면은 언론사가, 그렇잖아요. 건설사하고 대척점이다 보니까 완전히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공급 부족하다 딱 하니까 건설사에 대한 제대로 한 대응 같은 거 못하고, 규제나 뭐 이런 쪽, 건설 쪽에 대한 규제나 처벌 이런 거 관리 감독이 진짜 약했어요. 진짜 유해서 오히려 망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밑바탕으로 싹 깔리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밑바탕에 불안 요소였다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본격적인 목숨을 위협하는 아파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뭔가 하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쉬쉬하기 시작합니다. 뭐 문제 있다고 하면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미 부동산은 하인리히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려면 관련 있는 작은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에 앞서 사소한 징후들이 300건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는 걸까요?